부산에도 지하철 시대가 열렸습니다. 7월 19일 부산 지하철 제1호선 1단계 구간인 범렛골에서 범우사역까지 16.1km가 준공돼 전두환 대통령은 관기관들과 함께 개통 테이프를 끊고 시승했습니다. (4년 1개월의) 공사 끝에 개통을 본 이 구간의 각 지하역은 슈퍼그래픽 작품이 에스컬레이터와 어울리는 가운데 부산의 기상과 시민정신, 미래를 향한 시민의 모습 등이 벽화에 담겨져 있습니다. 역무의 자동화가 이루어져서 승객은 동전만 갖고 승차권 자동 판매기에서 표를 사고 역시 자동으로 개차를 해서 승차하게 돼 있습니다. 이로써 부산은 세계에서 65번째로 지하철을 가진 도시가 됐으며 새로운 교통체계가 이루어지고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상업지역이 새로이 형성되는 등 지역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여튼 전두환 대통령 할 때 그때 경제가 제일 좋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자랑하는 말이 아니고. 아까 얘기하셨던 85년생 뭐 이 친구까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용도의 복례동, 청학동 뭐 이 근처의 부근의 분들은 한진중공업, 그러니까 조선업 관련한 직종들을 가진 부모들 밑에서 커왔던 세대들이고, 그러면 이 부모님들은 당연히 여기에 사시죠. 직장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직장이 이제 다들 은퇴를 하셨고, 그럼 이 자식들이 이 마을에서,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었냐, 이제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부모님들도 저희는 뭐 농담삼아 용도를 나가라고 해요. 용도 밖으로 나가라. 저게 한진이란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일자리가 있었던 곳이 이제 일자리가 없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우리나라 인구가 굉장히 많던 시절이 폭발한다고 우리가 표현하던 그때 시절이었는데,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흔히 우리 항상 밖에만 나가면 들리는 구호가 무턱대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아들 딸 구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거였는데, 딱 85년생이 태어날 때 어떻게 그 구호가 바뀌냐면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이제 하나도 많다는 거죠. 둘도 안 된다, 하나도 많다. 그래서 대접받지 못하고 태어났던 85년생이 부산에 57,212명이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통계를 정리를 하고 기사를 출발하던 시점이 작년 10월쯤 되는데, 그때 이제 39,021명이 남죠. 무려 31.8%가 그 사이에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들이 청년기를 거치는 동안 31.8%가 부산을 떠났다는 거고요. 젊은 사람들은 다 빠져나갔어요. 지금 말하자면 아파트를 이제 많이 나갔다는 얘기죠. 이거 아파트 없잖아요. 제가보다 이제 옛날 재래식 주택되다 보니까 처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애들이 전부 요 중학생들 무슨 저 없어요. 다 빠져나가. 같이 나가서.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어떤 분이 있냐면 엄마 아버지, 나이가 많은 사람들, 집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한 40년 전에만 하더라도 이게 동네가 집값이 제일 비쌌어요. 학교, 그렇죠. 초등학교 주변이 최고로 비싸요. 그리고 학교 수가, 학생 수가 몇 명이냐? 3,000명, 4,000명이에요.
우리 서구요가 진짜로 이거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인데 부산서도 옛날 벌써 6.25 때 청와대가 요 와가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 할 때 도청 간사 도지사 간사. 그렇게 진짜 부산서 저도 서울 한 번씩 모임에 가면 만날 어디서 가면 역사와 전통을 잘하는 부산 서구다 가거든. 이제 할 이야기는 아닌데 6.25 때는 우리는 참전 애를 떼고 잘 모르는데 피라미드 전부 다 이 산의 전신에 학구방지. 학고방 짓고 6.25 때 거기서 갔었어요. 뭘 짓고요? 학고방. 학고방. 학고방 뭐 한잣집. 아, 학고방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학고방. 학고 이제 상자. 지금 말하는 이제 나무를 이래 가지고 집을 방 한 칸 엮고 이래 가지고 거기서 잠자고 요 위에 가면 거기 있어요. 공동묘지. 일본 사람들이 요 화장대에 요 있을 때 이때 묘지가 많았거든 요 산에. 그러면 밑에 사람 각각 떨려보고 그 위에다가 막아가지고 살고 6.25 때 그랬어요. 그 아주 못 살 때 인구는 뭐 조그마한 도시 동인데 아미동 여기 옛날에는 3동까지 있었거든 6.25 때. 인구가 요뭐 해도 7만 8만 됐답니다. 지금 만 얼마밖에 안 되고 최고 많을 때 우리 통장할 때가 그때가 전두환 씨 대통령 할 때 그때가 인구가 제일 많았어. 1, 2동 해가지고 한 4, 5만 됐거든요 이 동네가. 근데 지금은 몇 명이냐? 아미 초등학교 1학년 5번. 5명. 반. 아, 다 5반. 5반. 5명. 학교 전체. 그랬지. 아미 초등학교 1학년 1학년이 5명. 1학년 1반. 한 반밖에 없고. 그죠, 한 반. 그러니까 한 반에 한 반에 5명. 5명이래. 같은 기간에 그러니까 85년부터 2009년 10월 당시까지 광역단체 그러니까 특별시, 직할시, 광역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곳이 4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서울, 인천, 대구, 부산 이렇게 있는데 부산의 85년생이 31.8%가 줄어들 동안 물론 다른 데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서울은 12.6%가 준 걸로 나오고요. 대구는 7.6%가 준 걸로 나옵니다. 근데 부산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부산이 많죠. 그리고 오히려 인천, 새로운 수도권이 된 인천은 85년생이 43.4%가 늘어납니다. 부산이 얼마나 절망적인 도시인지 청년들한테, 그리고 청년이 얼마나 증발하는 도시인지 그런 지점들이 확인이 됐고, 그래서 저희는 이 청년의 삶 전체를 들여다볼 방법을 고민한 끝에 사실 이 사람의 이동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이제 좌우가 되는데, 특히 인구의 이동이 이렇게 경제 상황에 반응하는 정도를 보면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 한국 현대사를 돌아보았을 때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1987년,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1997년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제 전환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87, 88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87년에 6.29가 있었죠. 그리고 88년도에 소위 노동운동이 굉장히 이제 고양이 됩니다. 그러면서 임금의 이제 가파른 상승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화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완전 고용이 결합이 돼가지고 임금의 상승을 가져온 이런 시기가 1987, 88년도 이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집약적 산업을 가지고 있는 경공업이 집중적인 타격을 보게 됐죠. 그 산업의
1차적인 산업단지가 사실은 부산이었거든요. 1960년대에서 70년대는 예를 들어서 합판이라든지 혹은 그 단순 가공 그 가공으로서 부가가치를 내는 그런 사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국민소득 수준이었고, 근데 그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에 따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그런 단순한 그런 걸로 가지고는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계, 자동차, 화학 이런 쪽으로 이제 그렇게 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그 목재라든지 이런 그런 그 사업들은 한 10여 년이나 20년 정도의 성장을 충분히 거쳤고, 그 이후에 그런 축적된 자본들을 이제 중화학공업이나 이런 쪽으로 발빠르게 좀 적응을 했어야 됐고,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는 그 더 이상의 성장 기회를 찾기가 어려운 그런 산업 구조를 부산이 가지고 있었다. 1985년생들 그 이전에 부산의 인구가 정점을 찍고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피난민들이 대거 내려오면서 부산이 한때 대한민국 수도 역할을 하고 할 때, 그때 부산의 인구가 가장 많이 팽창하고 제조업들도 굉장히 많이 몰려들고 그러던 시절에 정부에서 했던 정책이 부산의 개발을 억제하고 규제하고 하는 정책들을 시행을 해왔죠. 오히려 부산이 이렇게 계속 성장해 나가다 웅크러드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보면 그때 당시에 부산과 지금의 수도권을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지금의 수도권이라고 불리는 데는 저렇게 팽창을 하는데도 그때 당시 부산에 들이댔던 그 잣대대로 지금 제대로 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와 함께 사실 부산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게 뭐냐면은 1980년 전후로 해가지고 부산이 서울과 함께 성장 억제 도시로 묶이는 거죠. 이건 서울하고 너무 다른데, 근데 부산이 너무 과밀 도시가 되니까 성장을 억제하다 보니까 부산 내에서 이제 공장의 신증설이 안 되고 증개축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그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사실 부산은 말이죠, 뭔가 다른 외적인 영향에 의해 가지고 경기 침체가 좀 악화되기도 하고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 요인들도 상당히 있는 거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이 부산은 굉장히 덩치가 큰 도시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허약한 도시였어요. 제가 봤을 때 그건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도시의 이제 그 정체성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외적인 어떤 영향이 왔을 때 그걸 막아낼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부산은 약했던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부산에 거점을 두고 있었던 이런 큰 기업, 우리 보통 재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재벌 같은 게 하나 그 도시에 입지하고 있느냐 없냐가 사실은 도시 경제를 굉장히 좌우하죠. 우리가 뒤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은 도시의 어떤 중추 관리 기능에서 본사가 입지하고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부산은 1960년대 전후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그룹들이 많이 무너졌죠. 사마그룹이 무너지고, 예를 들어 조선방직도 무너졌고, 그다음 동명목재 무너지고.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이제 해체가 됐기 때문에 다른 그룹사들이나 다른 기업들은 그렇지 않았던 데 비해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건 정치적인 어떤 그 희생양이었다, 이제 이렇게 시중에서 보고 있고, 실제로도 여러 가지 그 비사나 혹은 회고록 이런 데 보면 실제로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당시의 총선과 관련해서 다른 그룹과는 달리 좀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후원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것 하나. 그 다음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청와대나 이런 데서 이제 재벌들, 뭐 그룹사들을 이제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국정에 대해서 이야기라고 협조를 요청한 자리에 불참하게 됐다. 근데 불참하게 된 배경은 불참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날 아침에 날씨가 좋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그 항공기가 결항되는 그런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참여를 상당히 늦게 이제 하게 되는 이런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좀 괘씸죄라 할까 뭐 그런 것에 의해서 그게 되었다 이런 그 시중의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있지요. 그룹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상당히 컸다고 봐요. 그런데 1980년대에 와가지고 80년에 와가지고 갑자기 날아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나중에 그 과거사 진상위원회에서 강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밝혀냈었고 그리고 사실 명예회복을 시켜준 거예요. 명예회복을 시켜줬지만은 사실 그걸 되찾을 수는 없었던 거죠. 국제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그룹도 이것은 뭐냐면은 신군부에 해가지고 강제해서 탈취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중에 나왔어요. 그러나 아직 뭐 반환 소송도 했지만 실제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명예회복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두 개의 동명그룹이라든가 동명그룹은 사실은 1960년대 말과 70년대 초 이때는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분이 강석진 회장이었단 말이죠. 그다음 국제그룹 같은 우리나라 재계 서열 7위였단 말이죠.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지금 부산에 하나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아주 계속적으로 그 성장세를 유지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건 부산에 굉장히 달라졌을 거거든요. 그 당시의 금융 상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 그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았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이 되고 그런 면에서 금융의 회수를 뭐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나 그동안의 성장성이나 또 앞으로의 그 기업의 미래 전략을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하루아침에 그것이 그렇게 그 자금의 회수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신규 대출이 국가에 의해서 그게 제어되는 그런 상황은 지금으로 봐서는 사실 좀 이해하기 힘들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사건으로 우리가 보는 게 지금으로 봐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동명목재만 문제가 아니고 1983년쯤 되게 될 것 같으면 전국에 걸쳐 가지고 합한 산업의 구조조정이 있어요. 이 구조조정에서 부산이 집중적인 타격을 보게 됐죠. 그러고 나서 합판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중심이 인천으로 다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5년쯤 가게 되면은 국제그룹이 해체가 되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부산이 성장 잠재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을 많이 잠식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부산에서 성장한 국제그룹이나 기타 동명이나 이런 기업들은 설사 그렇게 서울 중심적인 기업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지역에 청년들의 희망이나 고용 창출을 하는 데는 정말 크게 이바지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사실 그 부산에 사상공업적이 없으면은 부산의 그 경제 뭐 성장이 지금까지 이렇게 그 되지 못했을 거예요. 63년도에 부산이 이 직할시가 되잖아요. 근데 직할시가 되고 나가지고 그때 이 사상 쪽을 이제 이 부산 쪽을 다 넣쳤습니까? 넣고 나는데 근데 곧 몇 년 있어가지고 67년경 가면 바로 사상공업지역 개발 계획을 세워요. 60년대 중반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완공은 1974년도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부산의 기업들이 이제 사상공업 쪽으로 입지가 되는 거죠. 한때 보면은 부산의 제조업체 한 40% 가까이가
사상공업지역이 있었습니다. 사상공업지역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부산의 제조업에 갈 곳이 사실 없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사상공업지로 오게 됐느냐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부산은 직할시가 되면서 이 경남도하고 행정구역이 이제 사실은 별개가 돼 버렸어요. 공업 용지대 수요는 엄청이 많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사상공업 쪽으로 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사상공단이라 하지만은 이 공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울에는 구로공단이 있잖아요. 이게 디지털 산업단지입니다. 이제 디지털화 다 됐어요. 지금 가보면은 옛날 그 공단하고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 부산은 그러면 디지털 공단 쪽으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전환이 안 되느냐? 이거 산업단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단법에 의해 가지고 이걸 사실은 산업 이 관리공단이 들어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부산의 어떤 새로운 영역이고, 그래서 이게 이 사상공업 지역을 잘 만들어가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기는 해요. 본관은 지금 수영 그 망미역 있죠, 3호선 그쪽 부근이에요. 아, 그러니까 병무청인데. 네, 맞아요. 그 뒤쪽이에요, 병무청. 저희 PD한테 몇 가지 이제 질문을 사전조사처럼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 네네. 그래서 되게 길게 보내주셨어요. 네, 그렇게 그 단순하지만 않은 네, 그런 기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를 토대로 이게 쭉 봤어요. 네. 송파구, 강남구, 관악구, 다시 송파구, 노원구, 마포구 가셨다가 지금 강서구. 그렇죠. 지도에서 구를 점으로 찍으시면 서울을 거의 한 바퀴를 돌게 돼요. 몇 년도에 경기도 어디로 먼저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2011년도 12월 달쯤에 그 경기도 고향 삼성으로 그 일을 하러 올라왔죠. 뭐 경기가 힘들고 독립은 해야 되겠고 뭐 마땅히 할 거 없는 상황에서 친구가 뭐 권유를 해서 올라오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그 강남에서 고시원 생활을 끝내고 딱 보증금을 300만 원을 모았거든요. 그 돈으로 이제 신림, 이제 보통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제일 먼저 가게 되는 곳이 신림인데, 거기서 월 300에 47만 원짜리 원룸을 구했고,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서울에 전입 신고가 돼서 정식적으로 서울 시민이 되는 거죠. 그 고시원에서는 전입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부산 집으로 돼 있었고, 주소지가. 그래서 뭐 사실 그때부터 이제 서울 시민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서울 저는 10년 정도 살고 있지만 서울 시민으로서의 안정감은 지금도 없는 것 같아요. 집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회사에서 이제 숙소 구해주면은 거기서 이제 같이 지내는 멤버들끼리 월세 내고 같이 뭐 생활비 뭐 하는데 뭐 많이 굶었어요. 그때는 뭐 라면 사 먹을 돈도 없을 때도 있었고, 왜냐면 영업직이라는 게 급여가 없으니까 처음에 한 3개월 정도 급여 받고 그 뒤로는 급여가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생활고는 달고 살았죠. 생활고를 달고 사니까 힘든 거였고, 그러면서 이제 누군가가 뭐 밥 사주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쫓아다니게 되고, 뭐 아무튼 조금 힘들다는 게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뭐 생활고죠, 뭐 생활고. 그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제일 많이 가는 동네가 신림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건 왜 그런 거 같으세요? 지금은 신림이 굉장히 올랐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 지금 서울에서 그나마 싸다고 얘기하는, 집 주거를 하는데 저렴하다고 얘기하는 곳 중에 하나가 관악구, 금천구, 이 동네도 포함돼 있어요. 강서구. 그러니까 이 동네도 신혼부부, 타지에서 오신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그나마 상대적으로 주거가 싼 지역들이 있어요. 좀 외곽 쪽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리고 그때 보통 부산에서 혹은 다른 지역들에서 공부를 하겠다 올라오신 분들이 신림에 굉장히 많이 사셨고, 지금은 이제 고시 같은 게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 신림에는 이제 고시촌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거기서 행정고시, 뭐 사법고시 공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고요. 그렇다 보면 그게 굉장히 옛날부터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보통 젊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신림관악구 보시면 서울 태생인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다 타 지역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꽤 오랫동안 살아가시는, 그리고 또 떠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 생활을 꿈꾸고 올라와서 실제로 거주하게 되는 공간은 실제 서울 토박이인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랑 실제 좀 다르다. 그렇죠. 네. 그 괜히 집에서 다녀라, 학교를 다녀라, 집 근처를 다녀라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사실 서울에서 태생이신 분들과 지방에서 서울살이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애초에 시작부터 다르다고 볼 수 있죠. 대도시의 매력이란 건 있죠. 왜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인지 그런 걸 알 수 있는 인프라라든지 그거에 대한 부대 시설, 문화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서울이 가장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정말 직업적인 문제, 뭐 문화적인 부분을 자기가 원한다면 더 누릴 수 있다? 그거 말고는 저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좀 같은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망했지만 만약에 여기서 망했으면 다 같이 또 친구들이랑 으쌰으쌰해서 예를 들면 페인트 칠도 같이 하고 같이 뭐 좀 굶더라도 뭐 짜장면 나눠 먹고 하면 되는데 타지에서는 우선은 뭐 가족이나 친구의 개념도 너무 작으니까 누군가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스스로 좀 감내해야 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냥 잘 됐을 때는 괜찮으나 안 됐을 때는 확실히 데미지가 많이 크다. 대졸 취업자 중 75.8%가 네. 부산에서 첫 직장을 다니다가 여기로 빠져나간다고 하셨어요. 네, 이 수치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나오는 그 청년 패널 조사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특정 나이 있는 사람들을 계속 추적 조사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한 번 조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해에도 그 사람을 똑같은 사람을 이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 통계 자료를 활용을 해서 한 분석인데요. 이게 이제 75.8%라는 게 이게 뭐 꼭 안정적인 좋은 직장이다 잡은 수치는 아니고요. 그게 뭐 임시직일 수도 있고 일용직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간에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잡은 비중이 이 정도라는 거죠. 뭐 그거는 아주 단기 일자리일 수도 있고요. 안정적인 일자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구분한 수치는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처음 직장을 잡을 때에 아무래도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부산 지역 내에서 이제 잡는다는 거죠. 그 말은 청년들이 좀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역에서 있고 싶다는 말인 것 같아요. 의도가. 그래서 일단은 지역에서 잡아보고. 생각은 그렇게 했는데 뭐 그거 이외에도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부산에서는 정말 일자리가 없더라고요. 서울에서 일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 이제 부산에서 올라온 친구들하고도 서울에서 이제 만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하는 얘기는 그래요. 돈만 있으면 부산에서 사는 게 가장 좋다. 네. 내가 지금 정도의 돈을 부산에서 벌 수 있으면 서울을 살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네. 왜냐하면 부산이 뭐 서울만큼은 아니겠지만 부산이 이제 뭐 제2의 도시여서 갖추고 있는 걸 다 갖추고 있고 뭐 서울 사람들이 타지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뭐 바다도 있고 그런 개념 전반적인 거 봤을 때 부산은 굉장히 저는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받쳐줬을 때라는 전제가 붙어야 가능한 부분이에요. 저도 고향을 떠난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외지에 나가보면 저뿐만 아니라 뭐 다른 여러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벌어먹고 살 게 있었으면 고향에 있지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겠냐라는 거거든요. 서울에 올라왔을 때는 구직 환경이 나아졌다라고 체감을 하셨나요? 뭐 구직 환경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봤을 때 그 선택폭은 훨씬 넓어요. 사실 솔직히 비교가 안 되죠. 수도권에 아무래도 뭐 국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많고 제 경력을 살릴 수 있는 게 좀 많아서 글로 가보고 싶기는 하고요.
근데 가족들 생각하면 좀 떠나기는 사실 싫고요. 그렇죠. 나가는 거는 아기 나오기 전부터 좀 얘기 좀 했었고요, 둘이서도. 와이프 생각 따라 부산보다는 와이프나 저도 이제 뭐 대학원 이제 끝내고 하면은 부산보다는 또 타 지역에서 조금 더 기회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공공기관을 전국에 혁신도시를 지정해서 이렇게 성향에 맞게 옮겼죠. 부산에도 이제 대연동 이제 뭐 혁신지구, 뭐 센텀의 혁신지구 이런 게 생기면서 공공기관이 이전을 했고, 근데 그거는 이전의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에 일하시던 분들이 대부분 먼저 내려가서 새 신규 직원을 뽑을 때 이제 보통 지방에 있는 분들을 뽑는 형태가 돼요. 많은 돈을 들여서 혁신지구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일시적으로 막 부산에 있는 청년들을 흡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자리가 된다고 보진 않아요. 그 직업적 특성이나 그런 분야에 대한 특성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고, 특정 뭐 학과, 특정 전공, 사실상 부산에서 인문계 전공을 해서 차라리 경영이면 좀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인문학, 사회과학 이런 전공을 하면서 부산에서 취직을 할 만한 곳이 많이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근데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실내 암벽 클라이밍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되게 성취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실내 암벽 클라이밍이라는 운동 자체에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볼더링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 볼더링이라는 종목은 정해진 돌만 잡고 어떻게 해서든 목표에 도달하면 클리어, 그러니까 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오늘 안 됐던 게 내일 되고 내일 안 됐던 게 모레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게 이게 운동을 나 스스로 하게 만들더라고요. 아, 오늘 못 깼으니까 화나네, 내일 와서 깨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여름방학에는 특히 거의 주 6일 매일 4시간씩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잘하게 되고 재미를 붙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1년 넘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작년 9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를 시작했는데, 그 작년 하반기 취업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부산에서 일할 수 있는 곳만 지원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CGV 같은 데는 부산에도 영화관이 많으니까 부산에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데만 지원을 했었는데, 근데 막상 이제 뭐 필기 시험을 치고 면접을 보게 되니까 제가 또 원했던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마케팅 직무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는 뭐 영화관 현장보다는 대기업 본사에 올라가서 좀 경영 관리를 하고 마케팅을 좀 기획하고 이런 업무를 제가 하고 싶은데, 부산에는 대기업 본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제일 크게 한계를 느껴가지고 이제 이번 상반기부터는 부산에서 꼭 일하고 싶다는 생각은 거의 사라졌어요. 되게 관광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타 지역들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도 부산을 놓고 있지 못하는 것도 맞고, 뭐 정말 원하는 직무와 이제 미래에 제가 관광 쪽으로 가게 된다면 부산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근데 일단 공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윗지방을 더 선호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사람은 태어나면 뭐로 가도 서울로 가야 된다,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되게 싫어했었어요. 싫어해가지고 그거를 반박하는 시나리오를 썼죠. 그래서 수정이라는 여자애, 혜진이라는 남자애, 민성이라는 남자애가 나와요. 민성이 서울 올라간 애고, 이제 수정이랑 혜진이가 부산에 남아있는 청춘들인데, 수정이는 드라마 작가 지망생이고요. 그 혜진이는 건축학도, 민성이는 경영학도. 경영학도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대사를 말씀드리면, 이게 수정이가 민성이를 보고
서울도 별거 없는갑다. 니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막 그러니까 정 떨어지는 행동을 했겠죠. 이런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삶은 어디에서 실패해도 아름답다고 말해주고 싶다. 이런 대사를 마지막에 하고요. 혜진이는 이제 부산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한 캐릭터예요. 그래서 네가 뭔데 부산을 무시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말하는 캐릭터죠. 줄거리가 동창회를 하거든요. 동창회를 하는데 애들이 모여서 서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 요즘 어느 동네가 좋아 막 이러는데 이제 수정이가 뭔가 화가 나가지고 여기가 뭐 서울이가 뭐 이런 하면서 그냥 나가요. 그래서 클라이막스가 왜 수정이가 서울을 가는 걸 망설이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면 자기 친언니가 고시원에서 고시 준비를 하다가 자살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목격한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 서울이 막연한 동경의 대상이 아니구나, 현실이구나 그런 걸 느끼죠. 부산이 조금 답답해서. 제가 문화예술 쪽으로 가겠다고 마음 먹고 나서 좀 더 답답해진 게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이민도 생각해 봤었거든요. 네. 그 한국이 싫어서라는 장강명 그런 책들을 찾아볼 정도로 뭔가 계속 답답했어요. 너무 좀 보수적인 것도 있고, 여자가 이런 말 나올 때 너무 듣기 싫고, 근데 좀 서울은 덜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좀 성공하고 싶어서. 그걸 반대로 말하면 부산에서는 성공하기가 어려워 보인다는 거겠죠. 네.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공과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부산에서 거주할 수 없겠구나 이런 예상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여러 활동들을 해본 결과 나는 부산에 남고 싶은데 내 전공을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니까 안 되겠다라는 결론이 먼저 떠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뭐 경험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러겠구나 예상이 되니까 이제 다른 일들도 막 경험해보자 하다가 제일 가까운 곳이 울산이거나 아니면 이제 좀 더 넓게 봤을 때 배터리 계열이 창원이거나 결국 부산 근처에 있는 도시들로 분포가 되게 되고, 뭐 운이 좋아서 발전 계열로 들어갔을 때는 뭐 강원도 삼척을 간다든지 제가 살던 곳과 굉장히 먼 곳으로 배치가 되게 된단 말이죠. 거기로 배치됐을 때 과연 내가 내 삶에 내가 꿈꾸던 삶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됐을 때는 머릿속엔 이제 물음표로 가득하게 돼서, 친구들은 아무래도 다 수도권을 선호를 해요. 왜냐하면 직장이 애초에 그쪽에도 많고 수도권에 살다 보니까 서울이랑도 그 통근 거리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훨씬 적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을 더 많이 선호를 하는데, 이제 수도권이 아닌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주거 비용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요. 왜냐면 수도권 쪽이 주거 비용이 워낙 세다 보니까. 근데 그만큼 주거 비용을 상쇄할 만큼 수도권으로 갈 만한 가치가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 10중 8구는 다 직장에 대한 공급? 그게 너무 많고 인프라도 부산보다 훨씬 좋고, 서울이냐 부산에 대해서 선택권이 있을 때 따져보면 연봉이 한 1,500만 원 더 높지 않는 이상 큰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 삶이라는 게. 서울을 좋아하면 거기를 선택하겠지만 결국 월세나 생활비 같은 것들이 1년이 뭉쳐지면 1,0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서, 그렇게 따져봤을 때 부산은 다들 남고 싶어 하거든요. 대도시니까 놀 것도 많고 아니면 배울 것도 타지보다는 조금은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뭐 예를 들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지역을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 입장에 보세요. 내가 능력이 돼서 내가 거기서 직장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돼서 거기서 밖에서 더 좋은 직장, 임금도 더 높고 더 좋은 직장, 더 안정적인 직장, 그런 직장을 잡겠다는데 왜 나가지 말라고 하나 하는 부분은 당연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당연한 부분이고, 단지 지역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외부의 직장과 부산의 직장을 놓고 이제 비교를 할 수, 내가 나가냐 마냐를 결정할 때 하게 되는데, 지역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걸 비교를 놓고 할 때에 정말 부산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나가는 거를 탓할 수는 정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합리적으로 내가 이게 더 좋다고 하는 부분을 선택하는 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더 나쁜 걸 선택하세요 말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역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 문제가 아닌 거죠. 그 말이 맞는 거죠. 문제가 뭐가 될 게 있습니까? 내가 제일 좋은 선택을 내가 하는 건데, 내가 비교를 해서. 그 전화 처음 거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멘트를 따기 위해서 전화를 처음 걸었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전화를 드렸던 그 부산연구원의 모 박사님이 그냥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 그 관련 기사가 그 대연동에 85년생이 자기네들이 처음 대학 들어간 2004년에는 부산에서 가장 그 청년이 많은 동네였다가 그 사람들이 청년을 졸업할 즈음이 됐을 때는 부산에서 청년이 가장 부족한 동네로 순식간에 10 몇 년 만에 순식간에 바뀌더라. 대연 3동에서 청년 유출이 내가 볼 때 가장 심각한 것 같은데 박사님 생각 어떠냐? 이렇게 해서 한마디를 들으려고 전화를 했어요. 한마디 듣는데 전화가 5분도 안 걸리는데 보통 박사님이 전화를 딱 받으시더니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전화를 내가 이런 전화를 처음 받는데 할 말이 너무 많다. 오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박사님 많은 얘기를 했지만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게 청와대를 부산으로 갖고 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진짜로 청와대를 갖고 와야 된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은 뭐 서울에 쏠려 있는 행정 기능을 분산시켜야 된다. 그거 외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뭔 짓을 해도 안 된다. 효과를 볼 수 없다.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지역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지역의 여건을, 일자리 여건이든 정주 여건이든 교육 여건이든 어떤 여건이든 간에 그 여건을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좋게끔 만드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나가는 거는 결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정을 조금 뒤집을 수 있는 여건들을 우리가 만드는 거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산도 있고 바다가 딱 내리자마자 그냥 차 타고 가면서 바로 산이 보이고 이제 사실 엄마 하여튼 막 전 집에도 얘기를 안 하고 집에 얘기를 안 했어요. 망했다고 얘기도 안 하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거의 한 2주에서 3주 동안 그냥 제가 뭐 시장통에서 잠시 아는 형 연습실에서 살았는데 그 맞은편에 또 음악 하시는 형이 계세요. 다 이렇게 사시는 분들인데 별거 없다. 차 타라 해서 이제 바다를 딱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나 이제 부산에 있어야겠다. 그리고 다시 집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나갔다 오니까 여기가 좋구나. 뭘로 표현할지 모르겠고 그냥 좋더라고요. 편해서. 고향이죠. 진짜 마음뿐만 아니라 뭐 저희는 연고 자체가 뭐 할아버지, 아버지, 저에 이르기까지 3대가 다 부산 출신이고 결국 김해에서 뭐 거의 15년, 20년 가까이 부모님이 생활하시면서도 결국 다 다시 부산으로 오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연고가 없었기 때문이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뭐 경기도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물론 살기에 더 재미있는 도시이고 더 좋은 환경일 수는 있지만 부산으로 돌아오게 된 거는 고향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뭐 그런 인프라 저 10년 살면서 누릴 만큼 다 누려본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것들 뭐 그런 부분이 있고 서울도 살다 보면 결국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교통은 지옥 같고요. 교통은 늘 지옥이죠. 그런 부분들 사람이 너무 많은 부분 답답한 저는 그런 기분을 항상 느끼고 있고 그래서 항상 부산에서 돌아가고 싶다. 내가 제2의 인생을 산다면 부산에서 다시 제2의 인생. 요즘 뭐 회사에서 뭐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듯이 제가 언제 회사를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지 모르기 때문에 제2의 인생을 많이 준비들 하시잖아요. 제2의 인생을 산다면 부산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정말 솔직하게 제 생각들을 얘기하면 되는 거죠. 제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예,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 좀 건방진 소리인데 뭘 좋아해 하고 싶어를 질문을 제가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손님들 술도 많이 먹고 근데 그거를 딱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예. 지금 딱 놀랐을 때 10% 너무 작게 한 것 같아요. 30%. 다 공기업, 대기업, 공무원. 저는 이제 부산대 친구들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학교 친구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우선은 취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냥 뭘 하고 싶다 했을 때 뭐 취미는 괜찮아 하는데 취미도 뭐 모르겠어요. 그런 대답을 저희 때보다 더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마음이 아프죠. 저는 뭐 음악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문화도 좋아하고 저도 지금도 빈티지 사업을 하지만 이런 문화를 좋아한다. 뭐 이걸 돈 벌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재밌다는데 그런 것도 얘기를 조심스럽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만약에 자기가 펼쳐야 될 꿈을 부산에서 펼칠 여건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떠나야겠지만 우리가 이번 기획을 한 것도 85년생들을 통해 들여다본 것도 이제 또 85년생에 이어서 청년을 졸업할 친구들이 지금의 85년생들이 절망하고 대부분의 85년생들이 절망하고 좌절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 청년을 졸업할 친구들은 정말 부산에서 꿈을 펼칠 수 있게 해주자,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취지로 이 기사를 썼기 때문에 저는 딸이 뭐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할 시점이 되면 부산이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빠가 지역신문에서 일하면서 딸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취재와 글로서나마 조금이나 도움이 됐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거를 뭐 인생 선배로서 뭐 이제 제 뭐 후배들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래저래 말을 해준다 치면은 사실 청년 졸업이라는 개념은 저도 좀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청년을 졸업한다? 사실 저희에게 졸업이란 건 어떤 끝을 얘기하고 또 다른 시작 앞에 어떤 증명을 하는, 자격을 주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부산에서도 저는 봤을 때 제 주위의 친구들은 다 부산에 있으니까 부산에서도 얼마든지 뭔가 살아갈 수단들은 본인만 노력하면 안 되는 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서울 이제 뭐 소위 이제 수도권이죠. 수도권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부산보다는 뭔가 모르게 조금 트렌드라든지 전체적으로 일을 갖다가 함에 있어서 좀 더 빠르게 뭔가를 갖다가 새로운 문화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점 외에는 뭐 좀 더 부산보다 더 힘든 곳이 서울일 수도 있다는 부분 꼭 명심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은 부산에서 서울을 상경하기보다 부산에서 좀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부산에서 계속 쭉 있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상황이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랬지만 굳이 수도권에 올라오려고 노력한다기보다는 부산에서. 근데 서울에 가면 사실 그런 어떤 감시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나 스스로 통제를 하면서 살기가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저의 경우에는. 그래서 20대 뭐 물론 초반에 처음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굉장히 좀 루즈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직장과 뭐 말로는 이제 문화생활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재미있는 활동들도 많이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감시자의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본인이 되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뭐랄까요, 좀 절제된 생활들도 좀 하고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지역 기업은 그냥 생각조차도 안 하는 청년들이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나 좀 알려고 노력하고 이걸 찾아보니까 이런 기업도 있었네, 이런 기업 있는 줄 알았다면은 나도 한번 가는 걸 고려해봤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뭐 이렇게 뭐라지
이 시험을 본다든지 안정적인 공무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렇게 조금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좀 지역 기업들을 좀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잘 되려면 그 지역 사회로부터 좀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그 기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지역 사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예를 들면 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그리고 그 기업들을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그런 기업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지역의 여러 가지의 그 인프라들을 만들어내는 아주 기초적인 일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의 어린이들부터 지역에 어떤 기업이 존재하고 어떤 기업들로부터 우리가 어떤 혜택을 얻고 있고 그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크면 지역에 있는 기업에 가서 일하고 그 기업에서 내 꿈을 키울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기업에 대한 사랑의 그 어떤 그 문화적인 그런 배경이라 할까요? 풍토라고 할까? 문화, 기업 사랑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건 우리 기업과 시민사회가 같이 해야 되는 거고 그 출발은 기업의 그 역사, 그 현재, 그 미래를 잘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상 받으러 서울에 왔는데 내 앞에 다 서울 기자들이잖아요. 제 앞에 다 서울 기자들인데 좀 주눅 들고 싶지 않았고 쪽팔리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좀 가오를 좀 잡고 싶었다고 그 사람들 앞에서 꿀리고 싶지 않았었고 그게 약간 무의식적으로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저는 특히 우리 부산 사람들이 서울하고 비교를 하면서 하고 상한 일이 정말 많아요. 특히 젊은 이제 고등학생 갓 20살 된 애들 뭐 그때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대학을 어디 가느냐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을 측정하는 가장 직접적인 척도가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서울 간 애들, 서울 못 간 애들에 대해서 항상 자기가 막 비교가 되고 내가 부산에 남았네. 나는 계속 부산 사람이네. 내 친구는 서울 사람이 됐네. 이러면서 자기 자부심을 깎아먹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게 제가 대학생 신입생일 때보다 지금 고3들 지금 20학번입니까 지금 20학번 친구들이 더 셀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이. 근데 그런 생각을 뭐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들진 않겠지만 안 했으면 좋겠고 굳이 내가 부산에서 왔다고 주눅 들 필요도 없고 좀 더 오히려 더 자신감 있게 왜냐면 부산은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너무 좋은 도시거든요. 다들 살고 싶어 하고 저는 이번 기획하면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는 아직 이게 이미 저는 40 중반을 넘긴 나이가 되다 보니 솔직히 제가 기사는 그렇게 쓰지 않았지만 청년 문제 이런 거 볼 때마다 마음속 한구석에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청년들 좀 너무 나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솔직히 했어요. 이 친구한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제 때도 이제 IMF 직후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뭐 대학 다니면서 끊임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와 용돈을 벌었고 뭐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청년을 위한 지원이라는 게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죠.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것들을 청년들한테 주고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도 뭐가 저렇게 힘들까? 좀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힘들까? 뭐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해왔었는데 이번 취재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게 얘들이 정말 힘들구나. 내가 못 보던 것들을 내가 스스로 취재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자료를 파헤치면서 다시 알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들한테 그동안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기성세대인 내가 품고 있었던 그런 생각에 대해서 좀 미안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우리가 이번 기획의 마지막으로 보도했던 85년생